재벌 회장이 자전거를 타고 풍파리를 한다고? 100억 재산을 가진 남자가 왜 거리에서 구걸하듯 살아야 했을까? 아내의 죽음 후 벌어진 자식들의 추악한 재산 다툼, 그리고 아버지가 내린 충격적인 결단.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시태그 가면을 쓴 왕의 귀환 -1장. 해시태그 1장 자전거를 탄 남자. 2024년 8월 마지막 주 서울 강남의 한 건설 현장은 늦여름 무더위로 후끈거렸어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아지랑이를 만들고 인부들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막바지 작업에 여념이 없었죠. 그때 낡은 자전거 한 대가 현장 입구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린 건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박용태, 그의 은바른 모자 아래로 살짝 드러났고 오래 입어 빛이 바랜 작업복이 여윈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 사무소에 들어간 용태에게 젊은 현장 소장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는 게 맞나요? 집에서 쉬셔야죠. 용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먹고 살려면 말이에요. 현장 소장은 한숨을 쉬며 헬멧을 건네줬어요. 다른 젊은 일꾼들은 용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자식들은 뭐하나? 저렇게 늙어서 고생하게 두고. 정말 요즘 자식들 무책임해. 부모 돌보지도 않고. 용태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삽을 들고 자리로 향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삽을 잡는 자세는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용태는 다른 일꾼들과 떨어진 그늘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소박한 김밥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어나갔죠. 그때 한 명의 일꾼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수 58살의 베테랑 일꾼이었어요. 그는 용태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드셔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뭘 그러세요? 현장에서는 다 식구잖아요. 국수는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 용태에게 건넸어요. 용태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수한 호의를 받아본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용태는 다른 이들보다 2배는 열심히 일했어요. 나이에 비해 놀라운 체력과 집중력을 보여줬죠. 다른 일꾼들도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하루 일과가 끝나자 용태는 받은 일당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10만 원. 예전 같으면 한 끼 식사비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소중한 생계비였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탄 용태는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차량들이 쌩쌩 지나가는 사이로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몰고 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용태 옆을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죠. 아버지 찾는 건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이번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거야. 그 남성은 박민준, 용태의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로 옆 자전거에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차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어요. 용태는 그 차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 어쩌면 이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용태는 작은 고시원 앞에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 그의 보금자리였어요. 예전 수백 평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용태는 작은 거울을 보며 하루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일꾼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 총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용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국수의 따뜻한 미소, 현장 사람들의 순박한 대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간 아들의 모습까지.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용태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용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속에 소중히 간직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정순과 함께 찍은 결혼 50주년 기념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정순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용태 역시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그리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맘때쯤이었죠.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서 정수는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용태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침대 주변에는 민준과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식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소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지만 그 눈물 너머로는 계산하는 빛이 스쳐갔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용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준과 소영이 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온전한지 의심스러워. 치매 검사를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의 차가운 말에 소영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오빠. 그리고 아버지 나이로는 더 이상 경영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야 해. 용태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차갑게 식기도 전에 재산 분할을 논의하고 있는 자식들. 그것도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용태는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벽면에 걸린 태양그룹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그를 내려다봤어요.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회사,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게 우리 탓일까? 하지만 대답해줄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용태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회사 관련 업무는 당분간 전무이사에게 일임한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아니에요.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후 용태는 은밀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 창고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꺼냈어요. 정순과 함께 젊은 시절 탔던 그 자전거였죠. 민준과 소영이 출근한 사이 용태는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용태 회장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한강을 따라 달리던 용태는 문득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그 감정이었어요.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과 자전거에서 올려다보는 서울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밤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보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용태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다음 날부터 용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용직 소개소를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았고 작은 고시원을 얻어 정착했어요. 그의 손에 든 건 자전거 한 대와 몇 벌의 낡은 옷, 그리고 아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한편 태양그룹에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비상이 걸렸어요. 민준과 소영은 사립탐정까지 고용해 아버지를 찾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안위보다는 경영권과 재산 상속에 더 쏠려 있었죠.
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회사 경영에는 문제 없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민준의 말에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회사를 대신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찾는 일에는 형식적으로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용태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이미 건설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처리로 현장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용태는 비를 피해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비 많이 맞으셨네요. 따뜻한 수건 드릴게요. 그 여자는 이하늘 32살의 식당 사장이었어요. 용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날 이후 용태는 하늘이의 식당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관계란 이런 것이었구나. 조건 없는 따뜻함, 계산 없는 배려. 용태는 아내 정순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용태는 어김없이 하늘이의 식당 문을 열었어요. 벌써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하늘이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끝내줘요. 하늘이의 밝은 미소에 용태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작은 식당이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식당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하늘이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야,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거야? 임대료도 밀렸는데 장사는 이 모양이고. 그 남성은 하늘이의 오빠 이철민이었습니다. 40살의 그는 사업 실패 후 동생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었어요. 오빠, 조용히 해요. 손님들이 보잖아요. 하늘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철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라고 해봤자 저런 할아버지나 몇 명뿐이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둘 다 망해. 용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늘이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철민이 나간 후 하늘이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용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한 그릇 드릴게요. 오늘따라 특별히 맛있게 끓였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뭘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우리 식당 단골이잖아요. 하늘이는 용태를 자리에 앉게 하고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용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잠시 후 뜨끈한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용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서 정순이 끓여주던 그 맛과 똑같았거든요. 맛있어요? 하늘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가족이 있으시겠네요. 자주 연락하세요? 용태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면 자식들이 효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늘이의 순수한 말에 용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국수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그 동료였어요. 형님도 여기 오시는구나. 여기 진짜 맛있죠? 국수야, 자네도 이 집을 아나? 네, 저도 단골이에요.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늘이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당연한 일인데요. 국수는 용태 맞은편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님 아세요? 사장님이 여기서 번 돈으로 매달 고아원에 후원도 하신대요. 본인은 라면으로 때우면서도요. 용태는 하늘이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는 이 젊은 여성에게서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다시 발견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용태에게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비용은 됐어요. 단골 할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용태가 지폐를 내밀자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매번 오셔서 다른 손님들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 순간 용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식당을 나서며 용태는 하늘이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늘이는 용태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걸까요? 자전거에 올라탄 용태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회장실에서 내려다봤던 사람들, 그들 중에 진심으로 자신을 대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의 지위와 돈을 보고 접근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하늘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박용태 회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한 명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고시원에서 용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태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는 자식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용태와 국수는 어느새 중마고우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매일 함께 출근하고 점심을 나눠 먹으며 퇴근 후에는 간단한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국수는 용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마누라가 형님 얘기 많이 들어서 한번 뵙고 싶어 한대요. 국수의 집은 반지하 작은 투룸이었어요. 비좁았지만 정겨운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국수의 아내 순이와 고등학생 아들 준호가 용태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어머, 이분이 여보가 맨날 얘기하던 그 형님이시구나.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순이는 성의껏 차린 저녁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리 풍족하지 않은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형님, 별거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용태는 그들 가족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만찬보다 훨씬 값진 이 순간이었어요. 식사 중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랑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국수가 아들을 타이르자 용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국수야. 준호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용태는 준호를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란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 말에 국수 가족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할아버지에게서는 정말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국수는 용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자식들 연락은 없고요? 용태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있긴 하지. 하지만 글쎄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형님, 저도 참견할 입장은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연락이라도 해보세요. 나이 드실수록 자식들이 그리워지는 법이에요.
국수의 진심 어린 조언에 용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의 자식들이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크레인 작업 중 철근 더미가 쓰러지면서 국수가 그 아래 깔린 거예요. 국수야! 용태는 다급히 달려가 철근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꾼들도 힘을 합쳐 국수를 구해냈지만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에! 용태는 국수를 부축하며 응급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국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형님, 이러면 당분간 일을 못하는데 준호 학비는 어떻게 하지? 걱정 마, 국수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테니까. 용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국수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국수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달은 일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울며 걱정했어요. 여보, 일을 못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준호 학비의 생활비에. 용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수백억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친구를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 괴로웠어요. 그날 밤 용태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신탁회사에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국수 가족의 병원비와 당분간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며칠 후 국수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보, 산재보험 말고도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대요. 병원비랑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정말요? 누가 그런 일을? 국수는 너무 놀라며 용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이름도 안 밝히고 우리를 도와준다니. 용태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 그때 국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그런 분 같아요. 남몰래 선행을 베푸시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냥 느낌이에요. 형님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말투나 행동이나 평범한 일꾼 같지 않달까요? 용태는 당황했지만 태연함을 유지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국수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사람을 오래 봐왔는데 형님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마치 큰 그릇 같다고 해야 하나? 그날 이후 용태는 국수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용태는 몰랐어요. 바로 그때 민준과 소영이 사립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태양그룹 본사 40층 회의실에서 민준과 소영은 사립탐정 최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최 형사가 한 장의 흐릿한 CCTV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강남구 일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회장님과 체형이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민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해요?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분의 걸음걸이나 행동 패턴이. 소영이 조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장 확인하러 가야죠. 아버지가 정말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잠깐, 누나.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부터 알아야 해.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소영의 눈에 계산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재산 상속을 두고 말이야. 그 말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한편 그날 오후 건설 현장에서는 용태와 국수가 함께 철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국수의 다리는 많이 나아져서
가벼운 일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형님, 요즘 부쩍 생각이 많아 보이세요.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국수의 세심한 관찰에 용태는 잠시 작업을 멈췄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국수가 현장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회사 높은 분들인가? 용태가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멀리서나마 민준과 소영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설마 벌써 자신을 찾아낸 건 아니겠죠?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용태는 재빨리 헬멧을 깊게 눌러쓰고 다른 일꾼들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민준과 소영은 멀리서만 둘러보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의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용태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소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신 적 있나요? 소영이 하늘이에게 용태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 사진은 예전 회장 시절의 정장 차림이라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식당에는 여러 할아버지들이 오시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소영은 명함을 건네주고 나갔어요. 용태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보호해준 건지 아니면 정말 알아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소영이 나간 후 하늘이가 용태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용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하늘이는 잠시 용태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순간 용태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이 찾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용태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자 하늘이는 손을 저었어요. 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용태는 고시원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들통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국수와 하늘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용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용태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는 페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민준이 현장 근처 커피숍에서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 용태는 평소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국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형님,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랑 다르게 윗분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용태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싶어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 큰 공사니까 점검차 온 게 아닐까? 그때 현장 소장이 확성기로 공지했어요. 잠깐만요. 모든 작업 중단하고 집합해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모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양그룹에서 나온 박민준 전무입니다.
용태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거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저희 아버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분을 보신 적 있나요? 민준이 최신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용태는 재빨리 헬멧을 더 깊게 눌러쓰고 다른 일꾼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현장 일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양그룹이면 그 큰 건설회사 아닌가? 회장님 아버지가 실종되셨다고. 민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세를 보이시면서 집을 나가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태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치매라니 자신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다니.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목격하신 분 계시면 2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당한 살해금을 준비해뒀습니다. 살해금이라는 말에 몇몇 일꾼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국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민준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이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찾지 않으신 거예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국수는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준이 떠난 후 현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용태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용태는 국수와 함께 하늘이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식당 앞에 다다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형님, 저 차 보세요. 아까 현장에 온 그분들 차 같은데요. 용태는 당황했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배가 고픈 국수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식당에 들어가자 소영이 하늘이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못 보셨어요? 75살 정도의 할아버지인데요. 하늘이는 여전히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하늘이의 눈이 용태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하늘이는 자연스럽게 용태와 국수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소영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였어요. 소영은 하늘이와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눈 후 명함을 주고 나갔어요. 그제서야 용태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이가 물과 반찬을 가져다 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용태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괜한 일에 끼워드려서. 아니에요. 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족과 연락이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좋은 분이라는 거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용태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정한 사람됨을 알아봐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오후에 현장으로 돌아온 용태는 국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형님, 아까 그분들이 또 왔었어요. 일꾼들한테 일일이 사진 보여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분들이 찾는 할아버지가 형님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국수의 예리한 눈빛이 용태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형님이? 아니야, 국수야. 나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용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국수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용태는 서둘러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나서는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용태는 재빨리 골목길로 빠져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용태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짜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었거든. 사흘 후 금요일 오후 용태는 국수의 병원비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어요. 평소 같으면 하늘이에게 부탁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송금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용태는 조심스럽게 큰 금액을 국수의 계좌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용태 씨 맞으신가요? 용태가 돌아보니 은행 지점장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민준과 소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용태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도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용태는 한참 동안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과 딸이었지만 반가움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래, 나다. 아버지, 왜 이런 곳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소영이 울먹이며 다가오려 했지만 용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여기서는 안 돼. 나가자. 은행 밖으로 나온 네 사람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용태는 민준과 소영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다녔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당연히 걱정되어서요. 민준의 대답에 용태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내가 사라진 지 사흘 만에 상속 서류 뒤지던 자식들이? 그 말에 민준과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걸 들으셨나요? 용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 들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도 회사를 빼앗으려는 계획도 말이야.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오해? 그럼 지금 현장에서 나를 치매 환자라고 소개한 것도 오해인가? 소영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거지, 나를. 그때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국수가 보였어요. 하늘이의 식당에서 용태를 찾아오는 길이었겠죠. 국수는 용태가 정장 입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형님? 용태는 국수를 보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국수야, 잠깐만 기다려줘. 용태는 다시 민준과 소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주지 않을 거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너희의 진심이 뭔지 나는 이미 다 봤다. 용태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정순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보여준 것은 탐욕뿐이었어. 슬픔도 그리움도 없이 오직 재산만 생각했지.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저희도 충격을 받아서. 지금은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뭐가 달라졌나?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소영의 말에 용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 나를 찾아서 뭘 하려고 했는지 뻔하지 않나? 다시 회장실에 앉혀놓고 너희들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겠지. 그때 국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분들이 누구세요? 용태는 국수를 바라보며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국수야, 미안하다.
나는 박용태야. 태양그룹 회장이었던. 국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형님이. 태양그룹 회장님이세요? 그래. 그리고 이들은 내 자식들이고. 국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형님은 왜 현장에서 일을? 용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였어. 돈이 아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말이야. 민준이 국수를 바라보며 거만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해요. 이런 생활은 더 이상. 그때 국수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이 태양그룹 회장님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동료고 친구예요. 민준과 소영은 국수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국수야. 용태가 감동하며 국수를 바라보자 국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지위가 뭐가 중요해요? 현장에서 저랑 함께 땀 흘리고 제가 다쳤을 때 걱정해 주시고 우리 가족 도와주신 그 마음이 진짜잖아요. 그 순간 하늘이도 달려왔어요. 소영이 다시 식당에 왔다가 급하게 은행 쪽으로 향하는 걸 보고 따라온 거였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며 용태의 안부를 물었을 때 소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설마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하늘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셔서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를 숨겨주다니. 가족을 속인 거잖아요. 그때 용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 사람들은 너희보다 훨씬 나은 가족이었어.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소영은 용태를 설득하기 위해 고급 호텔 로비에서 만남을 제안했어요. 용태는 마지못해 응했지만 국수와 하늘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로비에 들어선 국수와 하늘이는 어색해했지만 용태는 담담했어요. 이런 곳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민준이 간청하듯 말했어요. 회사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용태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반성? 뭘 반성했나? 저희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소영도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달라질게요. 하지만 용태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냐? 그때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를 이렇게 찾으신 진짜 이유가 뭔가요? 민준이 하늘이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아가씨가 끼어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늘이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도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찾지도 않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데려간다고 하면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국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은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왜 갑자기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세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들이 우리 가족사에 대해 뭘 안다고. 그 순간 용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민준아. 용태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이어갔어요. 너희가 나를 데려가려는 진짜 이유를 말해봐라. 민준과 소영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용태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대답 못하는구나. 회사 경영권이 불안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 용태는 손을 들어 소영의 말을 막았어요. 1년 전 너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희가 보여준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슬퍼할 틈도 없이 재산 분할부터 생각하던 그 모습을 말이야.
민준과 소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달랐어. 용태는 국수와 하늘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어. 아플 때 걱정해주고 배고플 때 밥을 나눠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줬지.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는 배웠어. 진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야. 그 말에 민준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뭐예요? 정말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태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내 자식이야. 하지만 가족이 되려면 다시 시작해야 해. 다시 시작이요? 소영이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용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위도 재산도 내려놓고 진짜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야.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준의 질문에 용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답했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거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고. 뭐라고요? 소영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용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은 재산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걱정 마라.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봐라. 호화로운 집이 아닌 평범한 집에서 말이야. 민준과 소영은 당황했지만 용태의 단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그때 가족이 되는 거야. 하늘이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용태는 하늘이와 국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나의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도 계속. 반년 후 작은 아파트에서 박씨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소영은 다시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 저녁 하늘이의 식당에 박씨 가족 전체가 모였습니다. 국수 가족도 함께였어요. 건배! 모두들 소주잔을 들며 웃었어요. 테이블에는 하늘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작지만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하자 용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행복하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용태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 말거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국수도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회장님. 야, 국수야. 그냥 형님이라고 해. 그게 더 좋아.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용태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이제야 우리가 원했던 가족을 만들었어. 늦었지만 정말 행복해. 사진 속 정순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어요. 그리고 용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왕이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자전거를 탄 왕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박용태 할아버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실망한 부모의 마음 vs 가족을 그리워하는 자식들의 마음. 여러분은 어느 쪽 입장에 더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일까요? 마음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